안녕하세요. 오늘 주거론 강의 시작할게요. 어, 그 중간 평가 아마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금 강의가 일곱 번째잖아요. 아, 다음 주에 다음 주. 잠깐만요. 어떤 걸 보고 있는. 다음 주고 원래 교실이 잠깐만요. K610인데 거기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볼 건데 교학과한테 제가 알아봐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도 방역에 문제가 없으면 한 번에 보고 방역상 뭐 반반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두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건데 그 자세한 사항은 금주 중에 공지를 할게요. 클래스룸 통해서. 자, 오늘 강의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이상적인 도시도 봤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산업혁명 이후로 대도시가 출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근대 이후의 어떤 시간을 다루는 거죠. 이전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주로 물리적인 환경적인 변화였어요.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계들 때문에 음 건물을 짓는 방식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이 도시 안에서 이동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졌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달라지니까 사람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 이전하고 다른 어떤 도시가 이제 현실에 펼쳐진 거죠. 거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도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굉장한 문제들이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축가들은 그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실은 그 문제를 만들어낸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에만 보다 초점을 갖고 굉장히 그 기술이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만 되게 순진하게 그려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면 그 때문에 문제가 두 개가 더 생기는 이런 어떤 문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은 그런 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 보는 어떤 근대적인 도시 비전 의 도시 계획 이론을 보게 될 텐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것이고 도시를 바라보는 게 보다 인간 중심 그리고 환경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전 시간의 어떤 비전보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산업도시화가 생기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도시가 성장하다가 그러다가 금세 도시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역도시화 과정에 접어드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침체가 됐다가 어 너무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떠나갔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 가지고 다시 재도시화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굉장히 안 좋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파생된 어떤 도시 이론이라는 게 전원도시, 뉴타운, 글렌주거, 뉴얼버니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자세히 볼 거고 먼저 전원도시가 가장 오래됐고 그중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은 뭐 도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닌 사람이 그냥 관찰을 하다가 사람들이 사는 것을 관찰을 하다가 생각을 정리해서 책을 냈고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그 도시가 급팽창을 하기 시작했고
도심에는 굉장히 슬럼화가 많이 되고 동시에 철도가 나아지면서 도심이 피폐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한때는 거기서 뭐 타운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테라스 하우스 고급스럽게 져 갖고 자기가 사교 생활도 하고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이점을 누리려 그랬는데 너무 고밀하고 되고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교외로 나가서 거기에 인제 또 예쁘장한 저택을 지어 놓고 그렇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철도가 낮아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도를 따라서 교외가 막 교외에 금세금세 이렇게 어떤 새로운 주거지들이 쓰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숲만 있었던 그런 환경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개발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제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냥 자연의 보존 상태인지 아니면은 개발이 된 상태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얼번 스프롤이라고 그러는데 도시 확산, 안 좋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에베네zer 하워드 같은 경우는 이래선 둘 다 안 좋다. 도시에도 안 좋고 그리고 자연에도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 전원도시 개념은 이미 고밀화된 지역에 적용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원의 이점도 갖고 도시의 어떤 어메니티 그 편의 시설도 다 있는 도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도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도시상인데 이미 도시화가 개발된 구도심에 다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의 이점을 이미 다 개발이 된 도심 안으로 끌어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개발이 덜 된 전원에다가 뭔가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적용하기 좋은 개념이죠. 전원과 도시를 동시적으로 고려한 개발 개념이고 그래서 이전에 보여줬던 어떤 근대 이상주의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르 꼬르비제의 어떤 도시상 할 때 그냥 초원위에 집을 짓는데 높은 고층 건물을 듬성듬성 초원위에다가 인제 배치를 하는데 정작에 그 초원은 정말 숲도 아니고 그냥 초원이잖아요. 잔디만 있는 것 같은.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는지 잘 애매하게 아무것도 표현이 잘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리아도 봤지만 그 사실은 밀림을 다 깎아 가지고 만든 도시인데 거기에 밀림에 있었던 나무라든지 그런 식생은 남아 있지 않고 잔디밭만 남아 있어서 태양빛에 그 수백 미터를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괴로운 도시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원도시라는 거는 전원은 전원이란 얘기예요. 숲이었으면 숲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뭐 숲에가 들어간 것 같은 쾌적함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근거리에 또 도시적인 어메니티도 다 같이 있고 그것이 같이 섞여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대 이상주의와도 달랐고 전원과 도시 생활의 이점을 모두 갖춘 어떤 새로운 개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 가지 개념 축을 만드는데 타운이 인제 도시라고 할 수 있고 컨트리가 전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개발지. 어 그래서 거기에 양 두 개의 장단점을 봐요. 예를 들면은 도시에는 어메니티가 있는데 사람이 많아 갖고 시끄럽고 더럽고 뭐 그런 혼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반면에 전원은 깨끗하고 굉장히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좋은데 도시적인 어메니티는 없어서 지루하고 그렇다. 이런 장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자 그래서 타운 컨트리가 된 거고 전원 도시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환경적인 어떤 쾌적함, 그리고 도시적인 어메니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도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고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렸는데 요런 식으로 했어요. 가운데 공원이 들어가 있고 원형으로 인제 그렸죠. 그리고 도시가 동그랗다고 봤을 때 그 주변도 다 전원이에요. 미개발지예요. 그래서 거기 미개발지에다 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 도시랑 다른 도심이랑 연결할 때는 저렇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순환도로가 있어서 도시 외곽도로가 있어서 그 외곽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도시로 들어오면 그 안에 또 순환도로가 있고 그 안에 방사형 도로망이 있어서 도심 안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로 가면은 거기에는 녹지가 있고 그럼 가운데로 오는 과정에 여러 어떤 길들도 있고 도시의 조직들이 이렇게 환상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세종시도 환상형으로 개발이 됐는데 완전히 원은 아니죠. 지형에 맞춰서 구불구불하면서 변형이 됐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환상형 도로망을 갖고 있고 중심엔 녹지를 두고 그리고 그 외변부에서부터 중심까지 그 안에 도시 조직이 서로 링이 돼 가지고 만나게끔 이렇게 도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가운데 녹지가 있고 거기에 면에서 도시 조직이 있고 또 그 도시 조직 한가운데를 흐르는 되게 큰 길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원 녹지 같이 돼 있고 상업시설도 같이 있는 그런 시설도 돼 있고 외변부로 갈수록 저층에 주거지일 거예요 아마. 아니 그럼 여기는 공장이 돼 있네. 근데 여기는 주거지예요. 이쪽은 주거지. 맨 바깥쪽은 지금 약 약간 그 파주 출판단지 비슷하게 인제 그 공장이 있는 가운데 그 주거지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파주 출판단지도 보면 완전 주거지는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사옥이 있는 그 시내 거리를 가게 되면 거기는 '어 여기 집 지어 놓고 살 만하다.' 이런 길 풍경인 반면에 파주 출판단지로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는 길에는 커다란 어떤 인쇄 공장이라든지 물류 창고 같은 게 있어서 어 그 시내 분위기랑 많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외변부에는 그런 공장 같은 게 주로 있고 물류센터 같은 게 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도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 개념상 이 전원도시는 자급자족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인제 전원도 있으니깐 주변에 어떤 배후지에서 식량도 다 공급을 받고 그리고 자체에 어떤 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일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런 통근 개념이 없고 이 도시 안에서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려면은 그 일종의 지자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뭐 저게 그렇게 지자체 하나의 뭐 의회라든지 그런 걸 다 갖고 있을 만한 규모는 분명히 아닌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냐.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공사 뭐 도시공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요 정도 규모라도 그 어떤 법인을 만드는 거죠. 관에서 만든 법인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애초부터 도시 건설을 하게 되고 도시가 건설된 다음에는 이 동일한 법인이 유지 관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세금을 걷어 가지고 뭐 도로라든지 거기에 산업이라든지 기반 시설 같은 걸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 유치된 산업체에서 또 세금을 더 많이 벌어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지향하는 바는. 세입을 지역 성격에 맞는 다양한 시설에 투자해서 지역의 복지와 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 위에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세입을 자기가 직접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계획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지역이 있고 못 사는 지역이 있고 한다면 중앙 정부에서는 잘 사는 지역에서 더 많이 걷어들인 세금을 못 사는 지역에도 인제 더 투자를 해서 거기를 환경을 더 좋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각각 마을별로 이렇게 직접 자립을 하게 되면은 중앙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중앙 정부가 강한 나라에서는. 그리고 전원도시 그대로 해서 이게 현실에 많이 적용됐다기보다는 그 후대 사람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어 그 현실에 적용 가능한 어떤 그 계획으로 만들어 줘요, 조례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인제 뭐 레이먼드 언윈, 패트릭 게데스, 루이스 먼포드 같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근린 주거 뭐 페리 같은 사람 근린 주거도 만들고 그리고 도시 문제가 생겼을 때 뉴타운 개발 뉴타운은 어떻게 세우는지 여기서 인제 뉴타운 개발 어떤 도시 재생 개념은 아니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뉴타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전원도시 개념의 뉴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전원도시 이론을 갖고서 언윈이라는 사람이 레츠워스라는 그 어떤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도시 계획을 한 그림인데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뭐 시청 같은 게 있고 그 크기로 봤을 때는 그냥 마을 정도 규모 그 정도인데
외변부로 이렇게 순환도로가 있고 그 방사형 가로망을 갖고 있어서 도시 중심으로 갈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시청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주변에 녹지가 광장 같은 녹지가 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사형 가로망을 갖고 순환 구조가 계속 방사형을 퍼지면서 도시 조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인제 집들이 있는데 집하고 집 사이에 굉장히 이 내부 중정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런던도 저런 식의 어떤 블록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외변부에 있는 건물하고 가운데 중정을 비교를 해 보면 저렇게 중정이 넓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풍부한 녹지를 중정에 갖고 있다는 거를 이미 이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어 놓으면 이렇게 녹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집보다는 오히려 녹지가 많은 상태. 그래서 환경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런던 근교에 있는 어떤 신도시 근데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대런던으로 치면은 여기도 인제 몇 개 들어가죠. 예를 들면 윈블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윈블던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나무도 많고 집들도 이렇게 약간씩 벌려서 있고 각각의 정원도 도심 안에 있는 테라스 하우스보다 훨씬 더 넓고 공원도 굉장히 넓고 녹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환경도 되게 좋은데 그게 인제 그 도심에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식의 도시가 아니고 멜빈 시도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비슷한 어떤 풍경을 갖고 있고. 이 개념을 이제 패트릭 게데스가 유심히 봤다가 이거를 인제 이 사람은 행정가니까 도시계획 절차로 정리를 해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요. 그리고 미국의 물리스 먼포드라는 그 되게 유명한 도시 이론가는 이걸 인제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역시 어 전원도시 개념의 대도시권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레드번이라는 어떤 그 단지가 만들어져요. 써니사이드 가든이라는 어떤 조그만 단지도 만들어지고 그 두 가지가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전원도시 개념이 실현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1920 년대니까 굉장히 이른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이렇게 훑어서 보면 제가 그 도시 단위 주거 이렇게 유형을 보여줄 때 중경령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고미란 도시. 우르 때부터 있었고 뭐 이집트 때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그 주거 유형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사화본마저도 되게 그 중경령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도무스랑 굉장히 유사했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문명권 기후랑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 문화적인 그 방식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 보니까 곰이란 상황에서 그런 어떤 식의 그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리인데 그래서 그게 인제 고전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수백 년간 지속이 되다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전에 없던 규모의 대도시가 나오고 이전에 없던 이동이 가능해진 모빌리티 수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전에 없던 규모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그거를 극복하느라고 노동자 주거들이 유형들이 이것저것 인제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는 상류층이 살려던 건데 그게 하류층도 살 수 있게 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조례화돼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거주 요건을 만들게 되고 게다가 전쟁까지 나 버리니까 새로운 어떤 무기라든지 기계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 세계가 다 싸우는 규모의 세계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래 갖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대규모의 어떤 도시가 파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그렇게 커다란 도시가 갑자기 파괴됐으니까 또 갑자기 이거를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대 이상주의자들의 어떤 낙관적인 관점에 새로운 주거 유형이 아파트 같은 게 인제 막 세워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어 그렇게 한쪽으로는 극단적으로 그 새로운 가능성에 몰입해서 보여주는 비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라면은 지금 이런 비전은 어 좀 점진적으로 본 거죠. 지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네.'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살기 너무 안 좋으니까 '환경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부자들은 다 근교로 가서 거기가 또 인제 황폐화가 되니까 '절에선 전원도 망가지겠다.' 싶어서 '저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을 갖고서 하나씩 하나씩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면서 이제 전원도시 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 되게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인제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근대 이상주의자들이 그려낸 그림을 보면 이전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 논리가 있고 전혀 다른 스케일의 대도시 규모에 맞는 메가 스트럭처, 메가 단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전원도시가 그려내는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이전 시대에 굉장히 옛날에 있던 어떤 주거 유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핵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같은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대도시에 맞게끔 그냥 변형을 시킨 거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상 아니면 새로운 모빌리티를 수용하는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냥 변형만 시킨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그림들이 '야 이건 대단하다.' 뭐 '이런 게 바로 전원도시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진 않아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계획 원리는 대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를 생각을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써니사이드 가든이라는 단지 구조인데 대단하지 않죠. 그냥 커다란 공용 공간을 중정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둘러싸는 식으로 건물을 배치했고 이 건물의 높이는 그냥 중층 정도 한 5 층, 6층 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중정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밝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뉴욕의 다른 조직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여기는 건물들이 굉장히 비대하게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공지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정도 아니면 빛이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아니면 영국의 테라스 하우스처럼 다닥다닥 붙었고 뒤에 남은 중정은 정말 별로 많지 않은 상태. 그거에 비하면 여기가 훨씬 더 채광성도 좋고 환경이 좋은 거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었고 이 그림을 봤을 때 결국은 고대에서 인슐라가 나와 가지고 만들어졌던 어떤 공동 집합주택의 중정하고 별반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심지어 높이마저도 비슷하고요. 오히려 기능적으로 보면 안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주거만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건 다 그냥 집이에요. 근데 인슐라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1 층에는 상점이 있었잖아요, 길의 면에서. 아케이드도 있고. 그 뒤로 면에서는 사적인 중정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슐라가 훨씬 더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어떤 주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써니사이드 가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동 중정이 있고 그리고 섬세했던 거는 여기는 같이 쓰는 공간이지만 여기 1층 면한 세대는 자기 앞마당이 또 직접 있어요. 그거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70 년대 80 년대 지었던 주공 아파트처럼 인동간격 이 건물은 더 높지만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길 그냥 생 녹지로 만들고 여기도 나무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놀이터조차도 만들지 않고 녹지로만 만들었다. 그리고 인류는 베란다 창만 있고 사람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여기는 정말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이 넓은 녹지를. 근데 얘네는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를 통해서 내 앞마당을 지나서 가니까 여기에 뭐 빨래도 널고 여긴 내가 관리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계속 쳐다보게 되니까 여기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만나고 애들도 여기서 놀고 엄마가 여기서 요리하다가 창밖에 보면 우리 애가 노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가 발생하기 좋은 구조인 거죠. 이게 별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획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텃밭도 가꾸고 그랬던 거고. 영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2차 대전을 겪고 폭격을 맞아 가지고 런던이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인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이런 대도시에 맞는 계획 개념은 뭐가 될까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대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 사람이 런던에서 먼저 그 계획을 만든데 그게 아버크롬비라는 사람이고요. 대도시 런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전 세계 대도시에 가면은 다 갖고 있는 그 도시의 구조를 아버크롬비가 먼저 만들어요. 어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도심에는 교통체증, 주거지 슬럼화가 있고, 그리고 공지가 막 있는 데는 너무 많고 없는 데는 너무 없고, 그리고 주변으로 가면 난개발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비할까? 전원도시 개념도 있었는데, 근데 전원도시 개념은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마을 구묘였고, 이거는 대도시잖아요, 런던은. 그 안에 수백 개의 마을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무를 심을 수도 없어요. 있는 나무를 잘 활용을 해야지 더 파괴가 안 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건 순환도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망이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인제 가장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출퇴근에 이용하던 건 이제 철도고, 그런 어떤 모빌리티 그 기반 시설을 중심에 뒀어요. 그래서 전원도시 개념이 어느 정도 깔려 있고, 일단은 그 난개발을 막으려고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도시를 묶어 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린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로 중심지 확산을 막고, 구도심, 위성 도시를 그린벨트 안에 적당히 배치를 해서 위성도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도시들을 만들고, 그게 인제 전 세계적인 어떤 대도시 권역 개발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단지 개념도 만들어요. 슈퍼블록. 아주 커다란 단지. 그 안이 하나의 마을 정도, 하나의 도시 규모가 될 정도로 도심 안에 그런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죠.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서울 안에서. 그래서 이런 지도를 그리는데, 런던 지도를 그린 걸 보면은 현재는 일단 조닝만 해 놨고, 여기서 그 어떤 방사형으로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외변부로 뻗어나가는 방사형의 도로가 있는가 하면, 그 방사형 도로를 동심원으로 해서 있는 환상형 도로가 도심에도 있고, 그 약간 바깥쪽에도 있고, 더 바깥쪽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버크롬비가 했던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어떤 매핑을 하는데, 녹지만 보는 매핑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만 보고서 환경도 보고, 어디는 녹지가 많고 어디는 적으니까 적은 곳에 공원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전혀 안 보던, 관심이 없던 부분, 사회학적인 부분에서 커뮤니티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버블식으로 지금 그린 거예요. 런던은 이게 더 뚜렷한 게, 섬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먼저 식민지 정책을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여러 이유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런던에 와서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각자 그 같은 지역에 모여서 살면서 마을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 많이 살고, 어디 가면은 자메이카 사람들 많이 살고, 어디 가면은 스리랑카 뭐 다 이렇게 국적별로 모여 살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거 되게 공통적인데, 여기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전에부터 살던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런던에서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라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마을마다 그게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면은 부자들 사는 동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나라는 공존을 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적당한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서 그걸 침범하지 않으니까 각자의 커뮤니티는 있어요. 근데 공존은 해요. 서로 대립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인제 섬나라 기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계층이 있는 나라예요. 상류층은 여전히 상류층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가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으면 노동자가 올라갈 수 있는 계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축구 스타, 무슨 베캠이죠? 베캠 같은 경우 축구 스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나서 노동자 계층이 좋아하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갖고 대스타가 됐지만, 어 영국 안에서 상류층하고 섞일 수는 없어요. 상류층하고 같이 같은 파티를 가고 하지만 상류층이 노는 사교 클럽은 따로 있어요. 데이빗 베컴이 거기 가서 같이 놀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그룹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망을 보면 지금 철도망이랑 고속도로망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방사형으로 해서 딱 도심으로 퍼져 나가고, 그리고 바깥쪽에 그린벨트가 있어서 이 도시의 확산을 잡고 있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도시들이 이렇게 들어차 있어서 이 대도시권을 이렇게 수도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수도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도권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원형을 만든 게 아버크롬비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해서 만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순환도로를 보는데 가운데서부터 마치 우리나라의 사대문권이 있고 서울에서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있고 그런 식으로 인제 그 지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다 인제 순환도로를 겹겹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 순환하고 쪼금 더 나아가서 순환하고 이런 링을 만들어요. 지금 서울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아버크롬비가 대도시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근린주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쓰는 개념이고요. 우리 도시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지라는 것은 사실은 근린주구 개념에서 온 단지 규모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근린주구를 지향을 해요. 미국 사람이 만든 거고 근린주구 개념에서 중심은 초등학교인데 그럼 왜 초등학교가 됐냐. 미국은 인제 차를 타고 다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등교를 시키면 요즘은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애들은 당연히 걸어 다녔어요, 저희 때는 학교 갈 때. 근데 미국은 근거리도 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당연히 차로 애들을 데려다 주고 어 그 과정에 애들을 승하차 시키면서 그리고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부모들이 그 앞에 모여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알게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중심이 초등학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중심은 가급적 보행자 중심 거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 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인제 만약 엄마가 직접 차 데려오지 않는다, 차 타고. 그러면은 그 짧은 거리라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다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길인 거예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 사고 엄청 나겠죠, 그 꼬마 애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초등학교 중심을 두고 얘네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자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에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 같은 게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이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순환도로 같은 간선도로를 둬요. 그 마을의 외곽을 따라서. 어 그래서 그 외곽 도로는 차도 꽤 많이 다닐 수 있고 빨리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상업시설은 외곽에다 둬요. 굉장히 현명한 방식인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면 중세 도시도 가운데 성당 있고 커뮤니티가 거기 섰는데 시장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그 안에서 북적북적 거리면서 중심이 됐겠죠. 왜냐하면은 중세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끼리 당연히 다니는 도시니까 그래도 됐어요. 그것 때문에 위험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상업시설이란 건 현대적인 관점에서 멀리서 필요하면은 차 타고 그 시설 이용하려고 와요. 근데 만약에 상업시설이 도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을 안에 다니는 그 보행 중심 권역을 만들기 힘들겠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바로 옆에 상업이 있다 그러면 도시 밖에서 차 타고 그 도심 안으로 질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상업시설 이용을 하려고. 그럼 애들이 집에 가는 동안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근린주거 개념에서는 상업을 밖으로 빼요. 그러면은 도심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을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물건 사고 바로 차 타고 빠른 간선도로 타고 빠져나가면 되고 그리고 도시 안에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도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는 밖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흑백 논리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례는 이런 구조 때문에 완전 실패한 사례가 있고 어떤 사례는 이런 구조 때문에 훨씬 더 잘 된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 상업시설은 경계부 배치해서 외부인과 차량의 내부 진입을 최소화하는 어떤 이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도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자리 잡았고. 그래서 그 영국의 신도시 새마을 개념 새마을 뉴타운인데 그러니까 이명박의 뉴타운은 아니고 옛날에 영국에서 만든 어떤 새마을 개념인데요. 근교에 인제 그 주거지를 만든다 그랬을 때 녹지도 굉장히 풍부하고 거기에 인제 차량 중심보다는 이렇게 보행자 중심의 도로망을 만든다. 그래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차도가 있으면 뭐 언더패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육지호라든지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언더패스로 다닐 수 있게 만들고 이랬죠. 그림은 딱 졌을 때 좋아 보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있고 이 정도는 없거든요. 이렇게 한적하고 낮은 건물이고 이렇게 보행자 중심의 이런 그 분위기를 갖고 있는 단지는 별로 없어요, 한국에는. 근데 영국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또 웃긴 거는 영국이란 나라는 영미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범죄가 일어나요. 여기도 범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졌을 때는 그림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 그림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영국에는.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글렌주 개념이 이렇게 가운데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거기에 한 400m 반경을 그려서 400m 맞죠? 그래서 애들이 한 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 안에 마을을 구성을 한다. 녹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간선도로 있어서 여기는 차량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상업도 그 외변부에 둬서 차들이 이거 이용하느라고 안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도로들로 차가 빨리 다니지 못하는 도로들로 시내를 마을 안을 구성을 하게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인제 이게 아마 레드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거지를 만들게 되고 이 조그만 동그라미는 이게 하나의 동네고 요게 또 이웃한 동네인데 서로 겹치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간선도로 하나가 이렇게 지나갈 텐데 거기에 상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 양편에 상가가 있으니까 여기가 중심 상업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 마을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를 사용하느라고 이 마을 사람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교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마을 중심으로 가면 사람들만 걸어 다니고 녹지도 많고 안전한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레드번을 자세히 보면 음 이 끝이 쿨드삭이라 그러는데 여기 집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턴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단지 이 클러스터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개개인의 집인데 누군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은 다 알아봐요. 웬만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저건 어느 집 사람 차구나.' 알아보거든요. 근데 낯선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낯선 차인데.' 하고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인제 이 공동체적인 어떤 개념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얘네들은 닫혀 있는 거죠. 길은 열려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체적인 감시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낯선 차가 왔을 때 감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1 편? 옛날 건데 맥컬리 컬킨이라고 당시엔 꽤 귀여웠던 꼬마애가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이런 콜드삭 구조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의 그 주거지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저기 여행을 가 버렸는데 거기 근처에 혼자 있는 할아버지도 있고 얘는 그 할아버지 무서워하는데 청소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맥컬리 컬킨은 어쩌다가 그 집에 혼자 남았는데 몇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상황인데 그게 쿨드삭 구조니까 거기 이상한 밴이 오거나 낯선 사람들이 올 때 그 경찰차를 이웃이 신고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계속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저 차 뭐지? 못 보던 차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린주구 개념이고 중세를 염두에 둔 부분이 있다. 공동체가 가운데 들어가고 뭐 보행 가로막 중심이다. 하지만 상업은 중세 도시랑 달리 바깥쪽에 나와 있다. 그게 인제 중세 마을이랑 굉장히 달랐고 근데 주거지 안에서 녹지가 있긴 한데 그게 뭐 공원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흩어져 져서 집하고 집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관계는 좀 불명료하다. 뭐 근데 굳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집 근처에 녹지가 많은 거죠. 공원 안에 집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이게 실제로 지어질 때는 이제 단지별로 하나의 시행사가 건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보면 특히 미국을 인제 배경으로 이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 강의하다가 겟 아웃이라는 영화 얘기했었죠. 그 영화 시작할 때 흑인 애가 전형적인 미국 그 주거지를 밤에 걷는데 걔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여긴 다 백인만 살기 때문에 내가 테러를 당할 것 같다. 이러다가 실제로 테러를 당하는데 백인들이 뭔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테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만큼 그 단지는 백인들만 사는 단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의 단지는.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소득 구조가 있다는 얘기죠, 계층별로. 흑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백인들은 중산층 정도 되고 이게 미국 사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행사에서 내가 집을 졌고 그게 그 값싸게 줘 가지고 파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좀 비싸게 줘서 중산층한테 파는 게 낫겠어요? 우리나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중산층한테 파는 게 걔네가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설계적으로 개념 봤을 때 이건 무슨 마을 줘서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 것 같은 포스터도 보여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구매층이 계층이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이미 백인들이 살게 동일한 소득층이라든지 동일한 인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폐쇄적인 그 게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들어오면 감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공동체인데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단지도 그렇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지가 결국은 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데 거기로 진입하는 길은 몇 개 안 된다. 그만한 도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이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평수에 따라서 심리적인 배리어가 생길 만큼 또 어느 동네 사는데 뭐 이렇게 초등학생끼리 그러고 있는 그 과정. 그러니까 뭐 단지랑 단지 사이에 그건 더 크겠죠. 그래서 내향적인 공동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이제 단지로 인제 연결이 되고요. 레드버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미국적인 어떤 단지로 보면 돼요. 내부 풍경은 이렇고 쿨드삭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을 해서 끝에서 다시 유턴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보행자 도로는 이렇게 차도 없이 요 뒤로 그 집하고 집 사이에 이렇게 생기니까 굉장히 호젓하죠. 그래서 이 동네가 좋고 분위기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이 동네가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동네가 침체가 된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동네로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호젓함 자체가.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샤이닝이라고 굉장히 공포 영화의 명작인데 딱 이런 분위기에서 마을 한가운데 대낮에 칼 든 얼굴에 가면 쓰고 칼 든 살인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여자 그 사람이 갑자기 번뜩번뜩 나타나서 처음에는 유심히 안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제 주인공이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딱 보였다가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쳐다보면 이 사람이 싹 사라지고 이러면서 할로윈이 됐을 때 이 호젓한 마을, 집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모두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미국 마을에서 그 분위기에서 킬러가 그중에 섞여 있을 때 벌어지는 공포 상황은 어떨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할로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봤지만 그 써니사이드도 뉴욕에 개발할 때 저층의 중정형 개발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잘 성공한 나라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공을 안 해요, 그런 걸 해 봤자. 뉴타운 아까 봤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독일하고 네덜란드 같은 곳은 잘 돼요. 커뮤니티 의식이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후 그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예요. 독일하고 네덜란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거 유형을 주면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아파트건 뭐건 그 중정형 저층 고밀집합주택을 주면은 그걸 굉장히 잘 써요. 아껴 가고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이 다 가난한 상태고 다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이 유대감이 되게 많이 형성이 돼요. 근데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쟁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파괴가 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물론 런던도 공습받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 지역은 다 가난한 사람들 사는 아파트 단지로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독일하고 네덜란드는 커뮤니티 의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정형 저밀 집합주택을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잘 쓰인다.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전원도시 사적 정원 대신 반곡적 중정을 도입해서 주거 환경을 기본 주변의 기존 도시 맥락과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전까지 뭔가 그 어떤 고밀화되고 사람들 많이 수용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아주 좁은 중정이 나타나는 도시 블록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리해서 만드는 도시 블록은 이런 식으로 널따란 정원을 두고서 건설을 하게 되고 어 영국하고 되게 비슷한 어떤 그림이 나오는 이게 인제 네덜란드 사례인데 사람들이 쓰는 양상은 굉장히 다르게 된다는 얘기고요. 어 그리고 팀10의 안에 그 이전에 그 이전 세대 그 근대 건축가들의 이상적인 비전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팀10은 영국 사람도 있었지만 네덜란드라든지 북부 유럽 건축가들 그 커뮤니티 정신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주도를 해서 실제로 건설을 하게 돼요, 이런 단지들을. 자 그래서 그림만 보면 이 단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판상형에 가깝고 그리고 이 중정도 굉장히 획일적이고 어떻게 보면 삭막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잘 썼다는 얘기죠, 슬럼화되지 않게.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네덜란드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제 건물인데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써니사이드랑 되게 비슷해요. 자기 집의 면에서 개인 정원이 있고 그 건너편에 같이 쓰는 정원이 있고 그리고 이 집을 접근할 때 바깥 반대쪽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중정을 통해서 접근하니까 복도도 여기 있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시선이 여기 모이게 되고 일로 계속 나와서 빨래도 널고 계속 그 가정주부들끼리만 있는 시간에도 소통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 이런 동선 구조가 굉장히 집합주거에 있어서는 좋다. 사람들이 많이 소통하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게 작용한다. 근데 그 도시, 이런 그 집합주거를 갖고 있는 도시가 계층적으로 분화가 심하지 않아야 돼요. 네덜란드, 독일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미국, 영국 계층 분화가 심한 곳이에요. 만약에 이런 주거를 아마도 집합주거 고민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쓰게 되는데 계층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죄자들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치안력이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경찰이 부자들이 있는 데 가서 더 많이 치안 활동을 벌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자꾸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가면은 우범자들도 많고 그리고 피곤해지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게 미로 구조니까 이 안에서 자기가 뭐 딱 두 명이 들어가 가지고 일상적으로 순찰하기도 굉장히 위험할 뿐더러 당할 위험도 되게 커요, 여기서 범죄적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 보이니까 얘네가 여기서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기가 황폐화되는 거죠. 겉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 층에 상업 용도도 있으니까 가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 슈팡헨 지역 주거 단지 같은 경우 보면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밖을 볼 수 중정 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릴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세탁실 같은 공용 시설도 그 중정부에 면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을 중정을 계속 바라보게 시선이 계속 교차가 되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이게 그런 거고 복도가 위에 있고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중정을 바라보게 되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뭐 공용 시설이 세탁실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중정 쪽에 가깝게 있어서 사람들이 세탁하는 도중에 계속 감시를 하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한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되게 커다란 블록의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일단 얘네는 사회주의였고 사회주의다 보니까 계층을 완전히 인제 없애려 그러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를 그냥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되게 멋들어지게 져요.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고 어 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집합주거랑 디자인이 완전 다르죠. 거의 궁전이죠. 조각상도 빡 세우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장엄한 궁전처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제 사는 아파트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잘 형성이 되고
삶의 질도 굉장히 높죠. 환경적으로 되게 쾌적하고 이런 식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요. 자, 르꼬르비제의 비전은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한 건 아니고요. 아파트 고층 개념이 그 전후 복구에 굉장히 유효했던 것처럼 인동 간격은 어 안 좋았고 너무 넓었고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인동 간격을 지키지 않았죠, 르꼬르비제가 제시했던. 근데 그거 말고도 르꼬르비제가 제시했던 어떤 그 도미노 이론이라든지 거기에 뭐 시트루앙 주택 같은 그 구조,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만들고 듀플렉스로 이어서 위아래층 복층을 같이 쓰는 어떤 주거 유닛 구조 같은 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성공적으로 만든 사례도 있어요. 스위스 건축가들인데 아틀리에 5라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스위스라는 그 나라에서 나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한 걸 보면은 르꼬르비제 제자들이 설계한 것 같고요. 꼭 재료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중정도 넓고 그리고 옥상도 녹화돼 있고 그래서 녹지 개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인제 공간도 3계층으로 나눠서 굉장히 넓은 평수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트로형 주택처럼 거기도 그렇게 좁은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쓰기는 뭔가 시설 설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다는 느낌인데,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공간도 그렇고 그 굉장히 이 어떤 콘크리트 블록으로 난간을 만들고 그런 재료 같은 거는 굉장히 미니멀하지만 여기 창을 나누고 공간 배치를 한 걸 보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설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지가 형성이 됐고 그 녹지도 굉장히 많아서 풍광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다는 게 인제 느껴지는데 그 안에 사람들도 이 공간을 굉장히 아끼면서 잘 써서 좋은 인제 사례로 남았다는 거죠. 한편 영국으로 돌아가면, 영국은 제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르꼬르지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대적인 어떤 새로운 그 주거 유닛도 만들고 해서 이런 특이한 주거 그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만 다니는 전용 보행 도로도 이렇게 단지 안에 만들고 설계를 보면 재밌죠. 경사지붕에 여기 고창 있고 이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복도 쪽에 그 통로 쪽 길 쪽에 창이니까 프라이버시 지키느라고 고창 내고 내더라도 이렇게 좁은 창 내고 자기 중정의 면에서는 이렇게 넓은 테라스 창 내고 이렇게 고 근데 얘는 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젓하게 만들면은 범죄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아져요. 그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대의 어떤 이 두 건축가 모두 당대에 굉장히 유능한 건축가들이거든요. 제임스 스털링 같은 건축가, 이 사람의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건 되게 유명하고 성공적인 반면에 이런 집합 주거는 비슷하게 세련되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요. 너무 기계적이고 사람들한테 잘 맞는 게 아니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중정도 만들고 창도 막 이렇게 희한한 배에 들어갈 만한 그런 동그란 창을 놓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안 쓰면서 슬럼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런 그 건물도 나오고 이것도 인제 공공 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얘는 왜 이렇게 됐냐면은 뒤에 철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방벽 역할을 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방벽 프로파일처럼 건물을 만들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그 커뮤니티 가로를 중심에 두고 테라스형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어떤 그 풍광이 철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선형으로 쫙 해서 이런 풍광이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백인 중에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했던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성공적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킹스맨 1편 보면은 그 엑시가 여기 살아요. 그래서 탈출할 때 여기서 파쿠어하면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난간에서 탁탁
뛰어내려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배경이 이 아파트 단지예요. 한편에는 인제 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보다는 그 배우의 같은 물리적인 형태라도 그 배우의 어떤 사회, 어떤 사람들이 있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고 한데 미국에서는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인제 뉴욕을 재개발하는 과정에 너무나 바보스럽게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기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이 그린위치라는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좀 오래된 주거지에 살았는데 그린위치는 원래 오래된 마을이고 예술가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원래는 거기 인제 가난한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값이 싸니까 거기서 인제 살게 되고 나중에는 예술가들도 많이 살고 뭐 지식층도 많이 살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홍대 압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문화적인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인제 뉴욕에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면서 "여기를 재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안 좋게 본 거예요. 공간적으로 많이 노후화됐으니까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겠다." 확 싹 밀어 버리고. 그랬더니 인제 제인 제이콥스가 그렇게 싹 밀어 가지고 지었을 때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게 과연 성공적이냐. 기존에 있던 가로 조직, 용도 이렇게 뒤섞여 있는 조직이 훨씬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놔둬라." 이런 어떤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꾸 자기 논리를 정리를 하게 되고 도시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을 많이 남겨요. 그중에 하나가 이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인데 이 책은 꼭 영문으로 읽어 보고요. 굉장히 쉽게 돼 있으니까. 그거 말고도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 관련한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아주 중요한 책이고 통찰력이 대단해요. 도시 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다른 어떤 루이스 먼포드라든지 그런 도시 이론가들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고 맞는 얘기를 해요, 제인 제이콥스가.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또 재밌는 거는 뉴욕이란 미국이란 사회에서 또 일어난 또 재밌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욕을 인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긴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흑인들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집합주거를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지가 흑인들을 위한 마커스 가베이라는 단지예요. 근데 그거를 설계를 할 때 네덜란드의 어떤 중저평형 저층 집합 주거의 성공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 단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단지, 슈팡행 지역 주거 단지 이런 사례를 보고 여기에 뭐 공동 시설도 있고 중정을 향해서 복도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잘 성공을 하는구나.' 하고 그거를 당시에 뭐 피터 아이젠만 같은 유명한 건축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흑인들만 살게 되고 거기에 한두 명의 범죄자가 들어가고 중정령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인제 우물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갑자기 다 우범 지역이 되고 거기 살벌한 분위기 되는 거예요, 그 안이. 경찰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점점 급속도로 범죄 온상지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이렇게 미국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적인 수법을 이용을 해서 자정 능력, 서로 감시하고 건전한 어떤 집합 주거를 만들겠다라는 시도가 있었고 계획적인 수법만 하더라도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거의 공모전에 당선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마커스 가베이였어요. 근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계층적인 이유다.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 어떤 도시 주거에 있어서 어떤 걸 선호하냐. 이게 도시 주거에 가까운데 도심 주거 유형에. 그러면 미국에서 성공한 도시 주거 유형이 있냐?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고급 아파트? 그 정도는 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인제 고급스럽고 관리가 되니까 거기서 어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어 근데 그건 굉장히 폐쇄적인 단지고요. 네 이건 역시
이거는 그래도 계획적으로 보면은 문을 실제로 닫진 않으니까 열려 있는 단지인데 이 경우는 계층적인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인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근린주거 단지, 아까 교외에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잔디밭에 집 하나씩 이렇게 있는 마커스가 아니라 저기 할로윈에 나오는 그런 주거 단지, 아니면 레드번 같은 그런 단지 같은 게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예요. 그런데 그런 단지를 선호하는 과정을 보면은 베이비 붐이 있었는데 이 베이비 붐의 어떤 그 주요 계층은 중산층이에요. 백인 중산층. 이 사람들이 전쟁에 갔다가 2차 대전 후에 복귀하면서 인제 굉장히 베이비 붐이 일어났던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살 어떤 미국 중산층이 살 백인 중산층이 살 주거가 인제 부족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도심화해서 해결을 못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교외로 이동해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교외 주거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난개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티피컬한 교외 주거지들이 도시에 있어서 좋은 거냐? 그렇진 않죠. 난개발을 야기시키니까. 그리고 미국은 또 왜 이렇게 되냐? 얘네들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근거리 이동할 때도 차를 타고 다니고 학교 애들 데려다 줄 때도 차 타고 다니고 모든 게 다 차가 되다 보니까 그 길이라든지 모든 구조 자체가 자동차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중심적으로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저층으로 퍼져서 길을 두면은 거기에 결국은 집 두 채씩 밖에 두 가구씩 아주 저밀하게 개발이 되는 거죠. 그 도로망은 엄청 건설을 하고 저밀하고 계속 퍼져나가게 넓게 넓게 퍼져나가니까 거기에 있던 나무들은 다 인제 사라질 거고 이렇게 삭막한 미로 구조가 인제 된다는 얘기예요. 여긴 다 주차장, 여기 쇼핑센터. 그런 식으로 얼번 스프롤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미국의 티피컬한 주거 지역 조직이다. 그래서 이게 다 미로 구조다 보니 여기에 밤길을 흑인 혼자 걸어간다 그러면 여기 다 백인 사는 동네니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내가 길 어디 찾기도 힘들고 여기 겨우 단지를 벗어나면 건너편으로 가면 또 비슷한 단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도심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래서 다 교외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 상주 인구가 갑자기 확 줄어들게 돼서 도시 자체가 거의 공동화가 돼요. 거기다간 도심에 맞게끔 고층 임대주택 단지를 넣었지만 그거에 여기 살라고 만든 그 공공 임대주택이지만 거기에 들어갈 구매력조차도 없어서 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빈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도심 안에 지은 아파트들이. 그리고 중산층이 교외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 자기들끼리만 살기 위해서 치안 같은 걸 강화하고 더 인제 게이트 달고 해서 말 그대로 게이티드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고 그 주변 지역과의 맥락적 관계를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를 상류층들도 살고 그리고 폐쇄적이지만 이제 도심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폐쇄적이기 때문에 도심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그 단지 안조차도 뭐 침체가 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민한 단지도 아니고 교외에 중산층들이 살고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게이티드 소사이어티가 되니까 어 이런 도심 교외에 이런 단지가 있다 그랬을 때 어 이 단지를 벗어나면 굉장히 삭막한 그냥 허허 벌판을 걷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조직과의 영향이 별로 없는 상태가 돼요. 영양적으로도 안 좋고. 교외 도심들은 점차 고밀화되고 고층화되고 주변 농촌은 경관적으로 얼번 스프롤 때문에 난개발로 파괴가 되는 상황이 되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업 도시로 인제 번성을 했었는데 도심 안이 이렇게 피폐화되면서 이렇게 버려진 도심이 돼 버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티피컬한 미국의 그 중산층들이 사는 그 마을이 건설이 된 배경은 레빗타운이 인제 대명사처럼 등장하는데 거의 최초로 건설된 중산층들의 마을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봤던 레드번 같은 것을 레드번은 인제 이상적인 도시관을 구현시키려고 만들어낸 사례라고 보면은 레빗타운은 거기를 시행사들이 보고 그 공식을 굉장히
이윤적인 측면에서 뺄 거는 다 빼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기 초등학교 심지어 뭐 그런 것도 계획 없이 그냥 집만 짓는, 그리고 집만 짓는데 여러 개 지어서 설계비 낮춰 가지고 가급적 비싸게 팔아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한 유형 한 3-4개 정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골라서 택하면 색깔만 좀 다르게 칠해 가지고 쫙 늘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약간씩 달라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동네가 되는 거니까 거길 걷다 보면은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몰라서 미로 같은 그 혼선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빨리 팔기 위해서 포도식으로 그냥 체인으로 해서 양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그 트럭에 싣고서 한 팀이 후다닥 하고 지어 버리는 그런 주문식 주택이 된 거죠, 조립식 주택. 길을 보면 전원도시 것을 가져왔는데 차량 중심으로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밀하다. 그래서 얼번 스프롤을 굉장히 크게 야기시키게 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장 이런 주거 방식을 백인들은 선호를 한다. 음, 백인 중산층한테만 우선적으로 공급했고, 거기에 가끔씩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레비타운이고 굉장히 삭막하죠. 반복적으로 돼 있고, 여기서 차 타고 내려 가지고 저기 여기가 전정, 여기 후정. 그리고 후정길이 면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좀 가장 이 어떤 거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많이 반응을 했었는데 뭐 뭐 미술가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이걸 희화화시킨 영화는 가위손이란 영화 같아요. 가위손 아는지 모르겠는데 팀 버튼 감독 굉장히 초기작인데 거기에 인제 괴물 같은 애가 주인공이거든요. 머리 깎는 애. 로보트 뭐 손이 가위로 돼 있는 애가 인제 주인공인데, 걔가 나타나는 마을이, 걔는 굉장히 사람도 아니고 괴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걔가 나타나는 마을이 딱 이렇게 평범한 중산층이 사는 바로 이 레비타운에 나타나요. 거의 레비타운이에요. 거기서 묘사하는 그 마을이. 다 동일 시간에 남편들이 출근하고 낮에는 가정주부들만 남게 되고, 모두 사실상 비슷한 주거에서 비슷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무료한 마을이에요. 그리고 레비타운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한 팀이 와서 하루 만에 후다닥 짓고 바로 떠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이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그 풍경을 만들게 되고, 그게 이렇게 쫙 퍼지면서 미로와 같은 구조로 집만 있는 동네를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일게 돼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이 뉴 얼버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퍼지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인제 쇼핑센터가 있는데, 아까 인제 그림에 나왔지만 어디 나왔지? 쇼핑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이 넓게 구성이 되니까 저밀해서 그 물건 사려면은 차 타고 와 가지고 쇼핑센터에 가서 영화도 보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뭐 펍 같은 게 있으면, 카페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걸어서 가려면 너무 괴롭고 멀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학교는 또 어딘가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차 타고 가야 되는 거고, 스쿨버스 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시도 아니고 결국은 다 저 교외에 저런 식으로 마을에 쓰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코 도시만의 어메니티는 저기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저런 동네에서 자란 애는 도심에서 자란 애랑 비교하면 너무 한마디로 촌딱인 거예요. 너무 촌스럽죠. 동네 도시를 경험을 안 해 봤고. 뭐 미식축구 잘하고 막 몸도 건강하고 그런데 맨날 저런 동네에서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도심을 전혀 모르는 그런 촌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도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도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 전원 도시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 미국식으로 제안한 게 뉴 얼버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저밀한 근린주구로 만들고, 대신 그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는 인제 고밀한 그 도심 어메니티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상업적인 기능.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니려면은 그 도심 거점에서 주거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얘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대신 걸어서 도심까지 오면 거기에 도심의 어메니티가 다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 환승 지안점이 도심에 들어가요. 그래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예요. 그래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시키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어떤 뉴 얼버니즘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뭐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에 도로가 쫙 있고 기존에 우리가 본 것처럼 쇼핑센터가 있고 극장이 있으면 다 일단은 이 도로에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주차장이 이만큼 있고 아스팔트, 그차 먼저, 차량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이 시설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뜨거운 날씨에는 여기 다 이글이글 아지랭이 피어오르고 사막 같겠죠. 뭐 후라이팬 위를 걷는 기분일 텐데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걷는데 이게 뭐 가로수가 듬성듬성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행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길에 면한 시설은 없어요. 여기 정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 뚫고서 지나가야지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보행 중심으로 활성화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치냐? 길의 면에서 다 시설을 놓고 차는 배후로 들어가서 배후에다가 놔라. 그리고 길의 면에 있으니까 여기에 보행 환경이 연속되게 있고 가로수도 쭉 꾸준히 나서 쾌적한 가로 환경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주차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띄엄띄엄한 공지가 대폭 줄어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녹지가 빽빽하게 들어있고 건물 아니면 녹지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녹지는 녹지대로 훨씬 더 잘 보존을 하고, 그리고 개발지는 최소화시키면서 밀도는 확 높이는 그런 개발 수법을 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되는 게 주거지는 전통적인 근린주거 개념, 트래디셔널 네이버후드고, 그리고 그 중심은 그 차량을 억제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그 지역을 만들어요. 트랜시드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TND, TOD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개발된 사례는 이런 알링턴 카운티 같은 경우래요. 자, 그래서 고미라 복합 용도와 직주 결합을 통해서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한다. 어, 명확한 주구의 중심이 있고 그곳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린주구 같은 경우, 근린주구를 만약 뉴 얼버니즘이랑 비교한다면 다른 거는, 뉴 얼버니즘은 중심에 상업이 있죠. 근데 근린주구는 상업을 바깥쪽으로 뺐고 중심이 굉장히 뭐랄까 밀도가 낮았어요. 그 초등학교나 관공서 아니면은 공원 정도 있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차들이 별로 들어올 일도 없고 그랬죠. 얘는 반대로 도심이 가운데 있어서 대중교통 뭐 버스 터미널도 있고 이런 게 가운데 있고 거기에 상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하고 거기서 걸어 갖고 가면은 집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주거지는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뿌듯한 주거지라는 거죠. 보행자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마치 중세 도시처럼 계층 나이 가구 유형 구분 없이 섞여서 살게 되고, 도시적인 어메니티가 있고, 초등학교도 중심에 있고 보행거리 위치에 있고, 근데 약간 상업 지역하고 다른 쪽에다가 두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그 뉴얼버니스트들이 원하는 그림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정말 전원을 보존을 하자, 이렇게 난개발을 하지 말고 그 시설물을 두더라도 거기에 길의 면에서 바짝 붙여 가지고 줘서 이런 어떤 녹지는 녹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뭔가 시설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컴팩트 시티인데, 이거는 그 뉴어버니즘처럼 이렇게 넓게 보는 건 아니고 도심에 대한 것만 다뤄요. 그냥 도심 안을 밀도를 확 높이고 용도도 복합성을 확 높여 가지고 거기 재생을 부스팅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도심이 침체가 됐다 그러면은 컴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을 하면은 거기를 인제 좋게 만들면 환경은 개선하면서 밀도는 더 높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번잡하게 만드는 거죠. 대중교통망 효율화시키고 용도를 훨씬 더 복합화시키고, 대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확실하게 보행자 구역화시켜 가지고 도심 내부에서 상업 행위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활성화를 만들겠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한다 그러면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컴팩트 시티랑. 어 이렇게 되면은 인제 도심 안으로 그 TOD랑 비슷하게 그 안에 인제 도시적 어메니티가 집중하게 되니까 외곽이 그렇게 난개발이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그 도심의 경계는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고. 네덜란드에서는 이거를 잘 쓴 사례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성공하기는 힘들었던 이유가 컴팩트 시티가 인제 뉴얼버니즘이랑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뉴얼버니즘은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인제 퍼져 가지고 네이버후드 개념처럼 근린주구처럼 좀 퍼져 가지고 저밀하게 사는 거였는데 컴팩트 시티는 사람들도 고밀하게 되게 그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인제 고밀화되고 차량이 다 중심지에 몰렸을 때 교통체증 유발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컴팩트 시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단순한 개념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얘가 문제를 야기시킨다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뭐 '교통체증 생기면 어때? 도심은 원래 그런걸?' 그러니까 하지만 이 도심이 있고 거긴 번잡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인제 아파트 개념이 있는데 르꼬르비제가 인제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그 도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유형이죠. 땅이 이미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고층 주거는 층평면, 단위 평면에 따라서 단위 주거의 환기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항상 들어가고요. 그래서 인제 그 아파트도 관리비 내죠, 모두들. 근데 거기가 인제 고급 주택으로 만들어진 고급 아파트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도심 안에서. 근데 서민 주택으로 만든 아파트일수록 서구 같은 경우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아파트 봤잖아요. 프랑스에 있던 아파트. 그래서 서구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들이라 그래서 범죄율이 특별히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낡고 그런 아파트들 약간 음산해서 영화에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갔을 때 분위기가 그렇게 사람들 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한국은. 그래서 아래 써 있지만 동양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게 적고 범죄가 벌어질 때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스 반데로가 한 그 레이크쇼 드라이브라는 아파트인데 이게 이 유명한 건축가가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모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고급 아파트로 사람들이 한테 인제 쓰인다고 들었고요. 어 그리고 인제 런던의 어떤 성공 사례를 보여줄 텐데 바비칸이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얘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고밀화시키고 뭐 우리가 컴팩시티 사례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 사례의 어떤 딱 좋은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컴팩트 시티가 이런 걸 지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죠. 컴팩트 시티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 경우는 그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은 곳에다가 건설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런던에 많이 폭격을 맞았는데 거기에 인제 지어진 아파트들이 다 임대주택으로 지어졌고 바비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바비칸이 다른 거는 여기 복합 용도가 많이 들어갔어요. 학교도 들어가고 거기 뭐 극장도 들어가고 전시관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데는 그냥 아파트만 지었던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살다 보니깐 활성화가 덜 돼서 침체가 돼 가지고 우범 지역이 돼 버렸는데 바비칸은 달랐는데요. 그 지역에 로마의 유적도 있었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공 문화시설까지 지은 것도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규모도 애초에 달랐죠. 근데 계획적인 수법을 보면은 다른 곳에서 실패했던 과감한 모더니스트들이 하던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부터 이어지고 그리고 들어올 때 아예 공중가로로 해서 보차 분리가 되어 갖고 들어오고 단지 안에서도 지상으로 다니는 그 보행로도 있지만 지상에서 띄어져 가지고 공중으로 다니는 보행로가 훨씬 더 중요한 보행로예요.
근데 세운상가도 보면 알지만 그게 3 계층에 불과한데 거기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 가지고 실패했거든요, 상업가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긴 주거지예요. 근데도 이게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바비카는 이런 모형이고 일단 거대해요. 그래서 주거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기단부의 단지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오래된 교회도 있고, 그리고 늪지도 있고, 수공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단지도 있고, 이렇게 고층형 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실제 지어진 건 이런 형태고, 그래서 중정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다 필로티로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의 공중 보행로가 있어서 도시 밖에서부터 그 레벨로 접근해서 그 높이에서 사람들이 이 단지를 관통하거나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내려가서 이 안에 중정을 이용을 하거나 여기에 뭐 연못도 이용하고 이럴 수는 있고요. 가운데 늪지가 있어서 수공간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니는 공중가로가 이렇게 단지 전체로 관통을 하는데, 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거대 온실이고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전시장이 있고 그런 공공시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설계도 보면은 이상주의자들이 하던 그런 이상적인 설계, 희한한 구조물도 많아요. 이렇게 수면 레벨보다 낮은 썬큰 그 정원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이런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거 저기 뭐냐 야수파라 그래가지고 원래 브루탈리즘이라 고 콘크리트도 노출이고 되게 거친 면으로 돼 있어요. 공중가로 쫙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얘는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잘 쓰고 있으니까 여기 뭐 낙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얘가 좋아 보이는 거죠. 오래된 로마 시대 벽도 있고, 그리고 단면을 잘라보면 굉장히 뭐 주차장에서부터 수직 동선으로 해서 단지 그 떠 있는 동선까지 가게 되면은 그걸 타고서 쫙 관통해서 단지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그 시설이 있고, 단지 밖에서 접근할 때조차도 이렇게 밖은 그 단지 밖은 이렇게 폐쇄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육교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접근하는 데도 얘가 성공을 했다. 그래서 디자인이 인제 얘가 좋은 사례는 근대 이상 디자인 건축가들이 이상적인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만큼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잘 이용을 하고 깨끗하게 보존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하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영화처럼 거기에 낙서가 되고 깨끗한 유리창이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침 뱉고 더럽게 쓰고 하면서 디자인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피폐되죠, 현실에 있어서. 근데 바비카는 그런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이 고대로 살아남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들이 이렇게 공중 가로고 옷도 신고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호젓한 가로망인데 범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중정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계단도 있고 서로 감시도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 집 만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쓰는 공용 테라스, 이런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그대로 살렸고, 타워형 그 건물의 그 플랜은 이렇고, 그 주차장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도시를 아예 이 단지를 관통하는 이런 지하도로도 있고 현창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동선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SF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조명하고 재료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잘 해 놨고, 동선이 지하 동선으로 굉장히 긴데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서 이게 이 스타일이 이 당시의 미래적인 어떤 비전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결혼식 기념 촬영을 여기서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세계의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살아남은 사례고, 그리고 그 성공적인 주요 원인은 이 안에 이런 어떤 그 공용시설, 오페라 하우스 로비고요, 여기는. 그리고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객석, 뭐 극장 공간 이렇게 쫙 있고, 위에 온실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주거 공간이 또 이렇게 겹쳐서 있고, 그리고 음식점도 이렇게 다 미니멀하지만 있는 걸 가지고 그 당시 스타일 그대로 잘 살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비카는 컴팩트 시티의 성공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미묘하지만 우리가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도 아주 미묘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성공 실패로 나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저 정도 규모의 어떤 단지라든지 그런 도시 시설을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세하게. 분위기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 분양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매겨져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살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오늘 강의고, 음,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마이크 열고 얘기해도 돼요? 없나요? 자, 시험 장소랑 시간은 이번 주 중에 공지를 할 거고요. 네, 이다영 학생 얘기하세요. 메일, 다영 학생이 아마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강의 초반에 뭔가 빼먹어서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는데 제가 그걸 따로 설명을 못 하고요. 수업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거를 보여주는 사례 같은 거, 그 참고서적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기 이메일로 회신할게요. 어느 책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주 시험해 봐요.